안녕하세요. 김길봉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URDG 758 청구보증 통일규칙에 관한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조에서는 그 적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URDG는 청구보증이라든가 구상보증에 준거하기로 명시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UCP 600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용장 통일규칙을 신용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반드시 우리가 UCP 600을 준거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보증 통일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구보증이라든가 구상보증에 의해서도 우리가 URDG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반드시 URDG를 758을 선택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사자보증 형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보증 신청인이 있고요. 자, 우리가 어플리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자가 있죠. 사자보증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보증 신청인이 거래하는 그 보증인으로부터 청구보증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수익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보증 신청인이 보증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당사자를 우리가 구상보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 신청인이 구상보증서 하나 발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구상보증인은 보증인에게 청구보증 하나 개설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보증인은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보증서와 보증서상에 URDG 758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적용을 해라. 준거규칙을 URDG 758로 하겠다라고 기재를 해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보증이 URDG에 준거하도록 발행된 경우 구상보증에도 적용이 된다. 적용을 했다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구상보증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상에 청구보증서상에 반드시 URDG 758을 따른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인데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보증인, 자, 개런터, 카운터 개런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보증인의 지점은 별개의 주체로 본다. 동일 국가 내의 지점은 하나의 주체로 본다. UCP 600하고 동일하죠. UCP 600에서도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은 별개의 지점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전자서류를 복수로 요구하는 경우 하나의 전자서류를 제시해도 전체를 복수를 제시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은 UCP 600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First class, well-known, qualified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류의 발행자를 불명확하게 표현한 경우 어떠한 자도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자, first class, well-known, qualified, competent 이런 것들은 UCP 600에서는 수익자는 못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URDG 758에서는 수익자와 보증 신청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못 쓴다는 거예요. 수익자하고 보증 신청인은 이런 용어를 쓰지 마라. 수익자하고 보증 신청인이 발행하는 서류상에는 이런 용어들을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UCP 600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UCP 600에서는 수익자는 못 썼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과 발효인데요. 일단 보증이 이렇게 청구보증이라든가 청구보증이 보증서랑 같은 표현입니다.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청구보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전달했을 때라는 거예요. 보증인이 청구보증을 발행을 했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우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난 보증에 대해서 취소 불능의 의무에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보증이 발행이 되면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취소라든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 뭐 UCP 600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기본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조건 변경이라든가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 같은 경우도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추상성을 갖게 됩니다. 자, 기초관계와의 독립성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보증을 요청하는 사용하라는 이유가 보통은 이행성 보증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이행성 보증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청구 보증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를 기본 관계로 하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 관계를 형성을 한다라는 것이 독립성이에요. 신용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보증인은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구속을 받는다, 책임을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자, 보증인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 지시 당사자의 보증 신청에 구속을 받지는 않는다. 자, 보증 신청인이 있고요. 지시 당사자가 있죠. 인스트럭팅 파티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은 보증 신청인과 지시 당사자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지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지사가 본사한테 우리 보증이 좀 필요한데 보증서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한테 보증서 하나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본사가 지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보증과 관련돼서 보증 신청인과 지시 당사자는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지시 당사자가 보증 신청인이 돼서 보증 신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추상성이죠. 신용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증인은 서류에 의해서만 지급 유무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 서류상에는 채무 불이행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청구 보증 형태는 이러한 기본 관계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채무 관계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 채무 불이행 진술서와 그리고 보증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갖추어서 보증인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은 이러한 서류를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보증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제시가 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신용장도 마찬가지죠. 신용장의 추상성과 같은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서류적 조건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특정 조건이 준수되었음을 표시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조건은 있으되 서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UCP 600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추가가 돼요. 조건 충족 여부를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라든가 명시된 지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금융기관이 되죠. 은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보유하는 계정에서 보증과 관련된 금액이
대기되거나 또는 차기되는 금액을 보여주는 보증인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행 생각하시면 되죠. 은행이 보증과 관련된 금액이 지급이 됐는지 또는 영수가 됐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서류적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증인이 그런 자신의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지수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뭐 국제 유가 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봅니다. 자, UCP 600에서 말하는 조건은 있으되 서류는 없는 경우 플러스 자신의 기록, 외부에 명시된 지수로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특정 조건이 준수되었음을 표시할 때 여기서는 일자라든가 또는 기간 경과라든가 이런 그 날짜와 관련된 것들은 특정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가 된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서류적 조건은 서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다만 비서류적 조건의 정보가 보증에서 요구한 서류와 저촉, 즉 상충된다면 그때는 일치하는 제시가 되지 못한다.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UCP 600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신용장 얘기할 때 살펴봤었던 비서류적 조건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비서류적 조건도 신용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비서류적 조건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지만 서류상에 제시된 서류상에 나타나는 정보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자로 간주했잖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죠. 원산지는 한국으로 할 것, 오리진 코리아 이렇게 해놨는데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업송장상에 보니까 오리진 차이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하자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서류적 조건 UCP 600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조건 그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증은 수익자에게 보증인이 직접 통지하거나 또는 직접 이렇게 통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advising party. 쉽게 생각하면 UCP 600에서의 통지 은행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통지 당사자를 통해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통지 당사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통지할지 말지 UCP 600하고 동일하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통지 당사자의 의무 보세요. 외관상 진정성을 만족한다. 통지가 자신이 수령한 보증의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한 거 없이 제시받은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관상 진정성과 관련돼서는 실제 보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통지 당사자는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고 외견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실제 보증이 위조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통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상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통지를 요청한 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수익자가 아니라 통지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좀 옆 밑에다가 같이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변경인데요. 어멘드먼트, 지시 당사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사항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증인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지시 당사자, 신용 상태 등 보증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시 당사자의 조건 발행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수익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을 그 진술서를 첨부를 해서 청구 보증에 의해서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은 구상보증서 내용에 따라서 수익자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구상보증인은 구상보증서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채무이행 진술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금 지급했으니까 돈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상보증인은 구상보증서에 의해서 이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상보증인은 지시당사자한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당사자가 조건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시당사자의 재무 상태라든가 상황을 보고 아 얘네가 좀 요새 위태위태하네.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조건 변경 보통은 이제 금액을 뭐 늘리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지시당사자 요청에 대해서 보증인이나 구상보증인이 거절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조건 변경을 통해 수익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보증인과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수익자는 조건 변경 전체에 대해서만 수락할 수 있다. UCP 600하고 동일하죠? 일부 수락은 안 된다. 전체에 대해서만 수락하여야 된다. 수락 또는 거절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조건 변경을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UCP 600하고 동일하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UCP 600하고 그 다음에 URDG 758하고 ISP 98하고 봤을 때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생겨요. UCP 600하고 URDG 758하고 공통 부분이 있고요. URDG 758과 ISP 98이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또 유사한 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UCP 600하고 ISP 98하고는 둘 다 신용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으로서의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UCP 600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차이점,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차이점도 있었고 공통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처음부터 그 각각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에 조건 변경에 대한 특별 조건이 없다면 수익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라든가 거절을 할 수도 있다. 특정 기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건 변경 요청 무시된다. UCP 600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수익자가 언제까지 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건 변경에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은 무시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이 공통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14조에서는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제시는 프레젠테이션은 수익자가 보증 만료 이전에 보증에서 명시된 장소에서 보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수익자가 보증인에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보증서상에 나타나 있는 날짜 이내,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료기일 이내에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을 발행한 곳으로 제출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익자의 지급 청구를 위한 제시는 완전한 제시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즉 보증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류 등을 갖추어서 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증에서 제시되는 형태를 전자제시를 할 것이냐 종이 제시를 할 것이냐 종이 서류로서 제시할 것이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종이 페이퍼로, 그러니까 페이퍼 폼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종이 서류로 작성을 해서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를 할 때는 우리가 제시하는 이 내용이 어떤 보증서에 의한 제시인지를 언급을 해줘라. 즉 보증서에 나타나 있는 참조번호를 보증서 번호를 기재를 해라. 보증서 번호 몇 번에 의한 제시입니다라고 알려주어야 보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조에서는 지급 청구를 규정을 합니다. 자, 지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라든가 대리인에 의해서 결국은 돈 주세요라는 행위죠, 그렇죠? 지급 청구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보증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supporting statement에 의해 보강되어야 하는데 보강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내용이에요. 채무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증서상에서 이러한 채무 불이행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증과 관련돼서 보강 진술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한다. 기초관계상 의무 위반에 대한 수익자의 진술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를 할 때 지급 청구서 내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서류로서 추가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급 청구서상에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채무불이행 진술서라는 서식을 만들어서 첨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 청구를 할 때 방식입니다. 자, 일부 청구, 보증금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partial demand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차 청구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액을 봤을 때 일부만 하는 것, 수차 청구는 횟수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 번 청구를 하는 거고요. 3번은 기억해 주세요. Multiple demands prohibited. 수차 청구 금지하는 것.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하든 일부만 하든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Multiple demands prohibit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1회 청구만 허용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 지급 청구가 거절이 되면 보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청구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청구에 대해서 보증인이 거절한 거예요. 뭐 서류 불일치라든가 서류 부족으로 거절을 했다면 유효 기간 내에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심사, 이그제미네이션 19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증인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문면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즉, 서류에 나타나 있는 내용만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인은 URDG 758에서 지정은행이라든가 확인은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증에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가 있는 서류심사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보증을 발행한 보증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러한 청구 보증을 발행한 당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인은 문면상 조건,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정보만으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자라든가 기간경과 자신의 기록, 보증상 명시된 지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굳이 서류 확인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UCP 600처럼 보증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심사할 의무는 없다. 그냥 빼놓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제시된 서류의 데이터, 내용이 보증이라든가 다른 서류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시된 서류상에 서로 충돌만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류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 심사 기간이 나오는데요. 서류 제시일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 청구, 일치하는 지급 청구인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UCP 600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UCP 600에서도 우리가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은행 영업일, 뱅킹데이 안에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선 이제 비즈니스 데이라는 표현을 쓸 뿐 거의 내용은 동일하죠. 그렇죠?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지급 청구라고 할 때는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그 URDG 758에서는 언제까지 결제해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 기일은 다음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은행 영업일이지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연장 또는 지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UCP600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자, URDG라든가 또는 ISP에서는 규정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행성 보증과 관련돼서 사용을 해요. 보증이라는 게. 그러면 건설공사 생각을 해보면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 발주처가 될 거고요. 보증 신청인 같은 경우는 건설사, 시공사가 될 거예요. 자,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보증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시 당사자 또는 보증 신청에 의한 건설공사가 제대로 계속 이행이 되는 게 더 나을까요? 건설공사를 계속 이행하는 게 당연히 낫죠. 만약에 이 업체가 건설 아파트라든가 뭐 산업시설 건설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 들고 나가버려요.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회사가 와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준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설계도가 있고 뭐 도면이 있고 뭐 그런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시공사만큼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계약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익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계약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행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굳이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러한 채무 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URDG라든가 ISP에서는 이러한 연장이라든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UCP600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익자가 보증인에게 지급 요청 또는 보증 연장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지급 청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증인은 수익자가 연장 및 지급 요청을 해요. 그러면 지급 청구를 받았죠? 그러면 30일 동안의 기간을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일 동안 요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30일 동안은 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권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연장 또는 지급의 선택적 지급 청구를 요청을 하게 되면 보증인은 요청된 기간까지 만기를 연장을 해주거나 또는 연장 요청을 거절하고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기간을 우리가 돈 받는 것보다는 기간 더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보증에 의한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주세요. 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건설공사 등 이행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절하고 대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 받는 것보단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시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급 청구 수령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하고 보증에 의한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의무 내용을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UCP600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on-complying demands, 불일치한 지급 청구 내용을 보시면요. 보증인은 불일치한 지급 청구를 결정할 때 거절하거나 또는 결제할지 여부를 지시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UCP600에서 개설은행은 일치하지 않는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시 당사자와 교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제시를 했다면 보증 내용에 일치하는 제시를 했다면 보증인이 그냥 대금 지급하고 돈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구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불일치한 제시예요. 불일치한 제시인데 대금 지급할래 말래? 거절할까 말까? 대금 지급할까 말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UCP600에서의 개설은행의 웨이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급 거절은 지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종료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UCP600하고 동일하죠. 하자 통지하는 기간하고 동일하잖아요.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 하여야 한다.
같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두시면 돼요. 자, 거절 통지 시에는 보증인이 지급 청구를 거절한다는 사실 각각의 하자 사항에 대한 명시하여야 한다. UCP600하고 동일하네요. 하자 통지할 때 결제를 거절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각각의 모든 하자 내용을 기재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지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결제 거절 통지는 UCP600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급 거절을 통지한 후에 종이 형태로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에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요. 전자적 기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런 책임을 초래함이 없이 처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UCP600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UCP600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ISP98 그리고 그 URDG758 부분으로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ISBP745 같은 경우는 UCP600의 내용과 상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문제를 다루지만 ISBP745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UCP600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과 절대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UCP600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ISBP745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UCP600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URDG758 공부하실 때는 UCP600하고 그 비교해서 공통 부분, 차이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URDG758과 ISP98은 보증에 관련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사한 부분과 차이점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